안녕하세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제 인생이, 그리고 우리 아들 인생이 어찌나 파란만장한지 가끔은 제 자신도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잠시 머뭇거리긴 하지만 그래도 용기 내어 풀어보려고 해요. 혹시 듣는 분들께 제 이야기가 위로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이나마 재미라도 된다면 좋겠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제 삶은 평범함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였어요.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아이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라는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한 건 남편과 시댁의 태도였어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놓고 이런 애를 키우는 건 내 몫이라며 거리를 두더라고요. 저 혼자 책임지라는 말이었죠.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더 이상 함께 나눌 마음이 없다는 걸 느끼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대놓고 불행을 가져온 사람처럼 취급했어요. 저런 아이는 키워봤자 소용없다는 말부터 넌 우리 집에 재앙을 가져왔다는 말까지 듣기 힘든 말들이 쏟아졌어요. 아무리 애써 외면하려 해도 그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히더군요. 처음엔 그래도 가정을 지켜보겠다는 마음으로 버텼지만 점점 마음이 갈라지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현실이 무겁게 다가왔고 결국 남편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죠. 사실 남편과 결혼할 때부터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있었어요. 사랑보다는 제가 가진 집안 배경과 돈을 보고 결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 것 같아서 애써 외면했죠. 그러다가 결국 남편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을 요구했어요. 그때는 분노와 허탈함이 몰려왔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하기도 했어요. 그래, 이제부터는 나 혼자 이 아이와 살아가겠다라는 각오가 생기더군요. 혼자서 아들을 키우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집안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죠.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우리 아이가 남들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우리 아이가 남들 부럽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죠. 그래서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으로 시작한 작은 장사를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부동산 쪽으로 눈이 뜨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전세를 마련하는 것부터 시작했는데 열심히 정보를 모으고 공부하면서 하나둘 발을 넓혀가니 기회가 찾아오더군요. 집 한 채를 사서 수리에 세를 놓고 그 돈으로 조금 더 큰 곳에 투자하고 그렇게 점차 자리를 잡아갔어요. 운도 좋았고 노력도 많이 했죠. 몇 년 만에 생각지도 못한 큰 돈을 벌게 되었고 어느새 경제적으로 여유를 찾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고 나니 세상 참 묘하더군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는 등을 돌렸던 남편이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찾아왔어요. 처음엔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문 앞에서 울먹이며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그저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의 그 얼굴을 보는데 차라리 웃음이 나더군요. 내가 이 사람과 한때 함께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였죠. 2번째 찾아왔을 땐 아이의 장례를 운운하며 아빠가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이를 혼자서도 잘 키우고 있는데 이제 와서 아빠 역할을 하겠다니 정말로 우습게 들렸죠. 3번째는 남편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찾아왔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땐 내가 잘못했다. 우리 다시 한 가족으로 살아보자. 고 하셨는데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식었더군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무리 미안하다며 눈물로 호소해도 제 대답은 한결같았어요. 이제 와서 뭘 잘해보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와 저 둘만으로도 충분히 잘 지내고 있으니 돌아가세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끝내 고개를 떨구셨고 남편은 씁쓸한 표정으로 돌아섰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야 제가 얼마나 단단해졌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겨냈는지를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충분히 제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아이가 저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힘이 되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물이 저를 흔들지 못했다는 걸 보니 제가 그동안 정말 잘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희 아들은 어릴 때부터 내성적이었어요. 또래 아이들처럼 뛰어놀거나 친구를 사귀는데 서툴렀고 자주 따돌림을 당했어요. 제가 얼마나 학교를 찾아가고 항의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아들은 점점 더 저에게만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 세상과는 조금 단절된 채 자랐죠. 그런데도 공부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어요. 스스로 길을 열겠다는 듯이 앞만 보고 달리더군요. 그렇게 해서 결국 좋은 회사에 취직했을 때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안타까움이 남았죠. 친구도 없고 저를 제외하고는 사람들과 제대로 교류하지 못하는 모습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한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요. 깜짝 놀랐죠. 더군다나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좀 혼란스러웠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풀어졌어요. 부모님이 안 계셔서 혼자 살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옛날 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괜찮아. 내가 엄마가 되어줄게. 그 애가 눈물을 흘리며 고맙다고 하던 모습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런데 문득 둘은 어떻게 만나게 된 건지 궁금했어요. 아들의 성격은 엄마인 제가 봐도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잘 배려할 줄 모르는 편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또래 친구도 없고 늘 혼자 지내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며느리를 데리고 오다니요. 솔직히 너무 신기하고 놀라웠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신이 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난 거야? 너한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는데. 제가 묻자 아들이 쑥스러운 듯 며느리를 쳐다보더니 며느리가 웃으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들 얘기로는 회사 1층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며느리가 일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커피를 사러 간 거였대요. 그런데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는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무언가 마음이 딱 끌렸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계산할 때 며느리에게 혹시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종이에 써서 물어봤대요. 그런데 며느리가 단번에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아들은 원래 그런 일로 낙담하거나 물러서는 성격이 아닌데 그날은 어찌나 민망했는지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다음 날이에요. 아들이 용기를 낸 건지 아니면 포기하기 싫었던 건지 며느리가 일하는 카페에 다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번호를 물어보기도 전에 며느리가 먼저 다가왔대요. 그러더니 대뜸 연락하라며 휴대폰 번호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웃기고 기특하던지요. 아들은 그 말에 홀린 듯 번호를 받고 바로 점심 약속을 잡았대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이었는데 교제를 시작한 지 겨우 2달 만에 며느리가 아들에게 아이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대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저는 조금 놀랐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신중하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빠르게 아이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아들에게 너 정말 괜찮겠니? 급하게 결정하면 후회할 수도 있잖아.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죠. 그런데 아들은 단호했어요. 며느리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무엇보다 며느리가 자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도 더는 반대할 이유가 없었어요. 결혼을 허락하고 나니 두 사람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제가 다 흐뭇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아들도 며느리 곁에서 행복해 보였어요. 집에 찾아올 때마다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눈에 보일 정도로요. 물론 처음엔 걱정도 있었지만 지나고 보니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아이가 며느리 몸속에서 건강하다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꿈꾸던 게 바로 이런 거였거든요. 가족이 둘러앉아 손주가 태어날 날을 기다리고 손주를 품에 안으면서 웃음꽃이 피는 그런 장면이요.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작고 소중하던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며느리도 산후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저에게 아이를 안겨줬는데 어머니, 이제 이 아이를 잘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뭉클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싶었죠. 손주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뭐든 해주고 싶더라고요. 옷 한 벌이라도 더 좋은 걸 입히고 싶고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 용돈도 자주 주게 됐어요. 아들한테 주는 것보다 손주 생각이 더 나서 며느리 손에 쥐어주곤 했죠. 며느리가 처음엔 부담스러워하더니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라고요. 며느리가 어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결국 받아가는 모습에 웃음이 나곤 했어요.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고맙다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집도 제가 구해줬어요. 손주가 태어났는데 셋이서 작은 집에 사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가진 걸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어요. 아들이 있는 집 근처에 새 아파트가 들어섰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계약을 했죠. 이왕이면 손주가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가지 신경 쓰이는 점이 생겼어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일을 그만뒀다는 거예요. 처음에 손주를 키우기 위해 그런 줄 알았죠. 요즘 워킹맘이 많긴 해도 아기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다 보니 당연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히 손주 때문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며느리가 아예 전업주부로 지내기로 마음먹었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어요. 아들은 그 점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는 수화로만 대화하는데 편의상 말로 했다고 보낼게요. 엄마, 요즘 시대엔 꼭 맞벌이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가 집에서 손주 잘 키우고 있으면 된 거죠. 라고 말하더라고요. 맞는 말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제가 지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나중에 저나 남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과 손주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이는 부분도 있었어요. 며느리가 부모님 없이 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저는 참 안쓰럽더라고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지만 혼자 살림을 배우지 못하고 컸을 테니 얼마나 힘들었겠나 싶었죠. 그래서 며느리가 살림에 서툴러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나도 처음엔 뭐든 서툴렀으니 옆에서 조금씩 도와주면 되겠지 싶었죠. 특히 손주를 키우느라 힘들 텐데 제가 도와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손주는 내가 봐줄게요. 당신은 조금 쉬면서 필요한 걸 배워가면 되죠. 라고 했죠. 며느리도 고맙다며 활짝 웃었는데 그때는 그 미소가 참 예뻐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놀라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단순히 살림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아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은 집에 갔는데 싱크대에 그릇이 쌓여 있는 건 물론이고 바닥에 손주가 먹다 흘린 음식물도 그대로 남아있더군요. 처음엔 아이 키우느라 바빠서 미처 치우지 못했겠거니 했죠. 그런데 제가 다음날 다시 가도 똑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건 이렇게 치우면 돼요. 라고 말하면서 도와줬죠. 그런데 며느리가
어머니, 이런 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편이 찡했어요. 정말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구나 싶었죠. 또 한 번은 제가 며느리가 음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손주 이유식을 만들다가 다 타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얼른 달려가서 불을 끄고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중간중간 저어줘야죠. 라고 알려줬죠.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듯 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서툴러서 제가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자연스럽게 음식도 도맡게 됐어요. 처음엔 손주 이유식만 만들어줬는데 나중엔 아들과 며느리 밥까지 차리게 됐죠. 물론 며느리가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해서 마음은 풀렸지만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은 건가 싶기도 했어요. 게다가 세탁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어느 날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열었는데 안에 빨래랑 같이 물티슈가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너무 놀라서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물으니 며느리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세탁기 사용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가 봐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탁기 돌리는 법부터 빨래를 분류하는 법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줬어요. 사실 그걸 가르치는 제 자신도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며느리가 부모 없이 자라면서 누구에게도 배울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니 또 이해가 가더군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지치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집안일을 도와주는 건 당연히 기쁜 일이었지만 제가 모든 걸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 아들에게도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더군요. 그렇지만 며느리가 고맙다며 애교 섞인 말투로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라고 말할 때면 제 마음이 또 풀리곤 했어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저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다시 국을 끓이고 다시 세탁기를 돌리곤 했답니다.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며느리 집에 갔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손주를 봐주러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집안이 엉망진창이더군요. 거실 한가운데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고 바닥엔 먹다 남긴 음식이 굳어붙어 있었어요. 방은 더 심각했죠. 옷가지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깨진 유리 조각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마치 누가 화가 나서 온 집안을 때려 부순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얼어붙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며느리를 부르려고 방으로 갔는데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며느리는 게임에 몰두하고 있더군요. 제가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화면에만 집중한 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집안일을 돕고 손주를 봐주며 이렇게 고생하는데 며느리는 저렇게 놀고만 있다니요. 아무리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애써왔지만 그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가 언성을 높이며 말을 했죠. 그제야 며느리가 뒤돌아보더군요. 그런데 돌아보는 표정이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왜 그러세요, 어머니? 라고 묻는데 그 말투에 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참아왔던 말을 쏟아냈어요. 도대체 이게 뭐예요? 집이 이게 뭐냐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도와줬는데 이젠 정말 안 되겠어요. 며느리는 처음엔 제 말을 그냥 듣고만 있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집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손주는 내가 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거죠? 그렇게 화를 내자 며느리가 그제야 말을 꺼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제가 혼자 다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저는 더 화가 났어요. 세상에 집안일도 못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말이 돼요?
내가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젠 당신이 알아서 다 하세요. 집안일도, 손주 돌보는 것도, 그리고 당장 일도 구하세요. 제 말에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못하더니 그제야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네, 어머니 죄송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 한편이 아리기도 했지만 제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이제는 며느리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가르쳐야겠더라고요. 며느리가 더 이상 변명하지 않고 죄송하다고 말하며 제 말에 따르겠다고 하니 저도 조금은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김치를 많이 담갔거든요. 오랜만에 며느리 집에 반찬도 가져다주고 손주도 볼 겸 찾아가야겠다 싶었죠. 평소에 제가 반찬을 챙겨주는 게 당연하다 보니 이번에도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거운 김치통과 반찬통들을 한가득 들고 며느리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이 그렇게 깔끔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리가 잘 돼 있더라고요.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가구 위에 먼지 하나 없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보니 싱크대도 말끔하고 냉장고를 열어봤더니 제가 가져온 반찬은 넣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제가 자주 해주던 나물 반찬에 국이며 찌개까지 직접 만든 것 같았어요. 손수 쓴 레이블까지 붙어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 순간 마음이 묘하더라고요. 이전에 봤던 며느리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이게 정말 같은 사람인가 싶었어요. 지난번엔 집이 엉망이라 화를 참지 못했었는데 이렇게까지 바뀔 수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요즘 많이 달라졌네. 반찬도 이렇게 많고 집도 깨끗하고 정말 고생했구나. 라고 말했죠. 며느리가 제 말을 듣고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어머니가 말씀해주신 대로 살림 배우고 노력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기특하고 대견하던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가 저에게 점점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치를 가져다 주면 정말 고맙다며 꼭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가끔은 저를 위해 직접 만든 반찬을 들고 오기도 했어요. 한 번은 손수 만든 잡채를 가지고 와서는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해봤어요. 아직 부족하지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하더군요. 잡채 맛이 어찌나 좋던지 제가 며느리 솜씨가 이제 나보다 낫네. 라고 농담을 했더니 며느리가 환하게 웃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며느리의 이런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됐어요. 예전에는 화를 내고 실망했던 순간들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 갈등이 있었기에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된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며느리가 손주를 돌보며 집안일을 해내고 저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려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며느리가 고맙고 든든하게 느껴져요. 그렇게 다시 가까워진 며느리와의 관계를 통해 저도 많은 걸 배웠답니다. 아들네 가족이 집에 찾아올 때마다 뭔가 묘하게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부부라면 서로 눈빛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들과 며느리는 꼭 남처럼 대하는 것 같았어요. 대화도 짧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잘 느껴지지 않았죠. 처음엔 단순히 제가 착각한 거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 분위기는 변하지 않더라고요. 손주를 키우느라 바빠서 그러려니 하면서도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특히 아들과의 소통 문제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아들은 청각 장애가 있어서 대화를 하려면 수화를 써야 하는데 수화를 쓸 줄 모르는 며느리는 아들과 대화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가 수화를 배워보는 게 어떻겠니?
아들이랑 더 잘 소통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며느리는 어머니,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라며 웃어넘기더라고요. 그 뒤로도 그런 태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제가 직접 나서서 알려줄까 싶기도 했지만 배우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으니 저도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죠. 또 한 번은 며느리가 일을 구했다고 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들이 부담을 좀 덜었겠다 싶어서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머니께 설명드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냥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요. 라고 얼버무리더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말해주지 않아서 솔직히 좀 의아했어요. 그래도 일한다고 하니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을 한다면서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자꾸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손주 교육비니 영어 유치원 비용이니 하면서 돈이 더 필요하다고 했죠. 생활비는 아들이 벌어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니? 라고 물으면 며느리는 애를 제대로 키우려면 기본적인 수준을 넘어서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며느리와 손주를 돕고 싶으니까 처음엔 아무 말 없이 도와줬어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돈을 주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제가 가지고 있던 건물의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바꿔주기로 했어요. 이 건물 명의를 아들 이름으로 해줄 테니 내가 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써라. 이렇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며느리에게 말했죠. 며느리는 깜짝 놀란 얼굴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찜찜한 기분이 남았어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과연 이 가족이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날 밤에는 잠자리에 누워서도 여러 생각이 떠오르더군요. 제가 이 선택을 잘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 말이에요. 그래도 아들과 손주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저는 이 결정을 믿어보기로 했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아들의 집을 찾아갔어요. 손주가 보고 싶기도 하고 며느리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도 나눌 겸 반찬도 잔뜩 싸서 갔죠.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이상하게도 며느리가 보이지 않더군요. 아,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둘러보는데 웬걸요. 집안에 처음 보는 여자가 손주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순간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아들이 웬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왔나 싶어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고 벙쪄 서 있다가 그 여자에게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저기 누구신가요? 라고 묻자 그 여자가 저 이 집 도우미인데요. 아이도 봐주는 보모예요. 그쪽은 누구신가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도우미요? 보모요? 그제야 며느리가 집안일도 손주 돌보는 일도 스스로 하지 않았다는 게 확실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도착하자마자 제가 물었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분이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신 거냐? 며느리가 얼버무리며 어머니가 저한테 화내셨던 바로 다음 날부터요. 라고 하더군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어요. 제가 며느리에게 스스로 집안일을 하라고 한 게 이런 식으로 도우미를 고용하라는 말은 아니었잖아요. 그동안 유치원은 보냈냐? 집안일은 했냐고 물었더니 며느리는 눈도 못 마주치며 한마디도 못했어요. 결국 도우미분이 모든 걸 하셨다는 걸 알게 되었죠. 손주 돌보는 건 물론이고 집안 청소며 빨래까지 다 맡겨놨더라고요. 화가 난 저는 며느리에게 건물세는 제대로 받고 있냐고 물었어요. 그 건물 월세만 제대로 받아도 생활비가 충분히 나올 텐데 이건 정말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제가 대체 월세는 다 어디로 갔냐?
고 물으니 그제야 얼버무리며 건물을 처분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뭐? 처분했다고? 도대체 왜? 라고 했더니 며느리가 제 사업에 썼어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사업이라니요? 제가 그 자리에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거냐? 고 물었지만 며느리는 개인 사업이에요. 어머니는 잘 모르실 거예요. 라고만 반복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결국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 당장 이 집 정리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내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야겠어. 라고 했죠. 결국 아들과 며느리는 제 말대로 집으로 들어오게 됐어요. 처음엔 서로 얼굴 붉히며 갈등도 있었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자 더는 반박하지 못했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온 이후부터는 며느리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됐어요. 손주 돌보는 일도 청소며 빨래도 이제는 며느리 손으로 직접 하더군요. 제가 이제는 진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 라고 여러 번 말했고 며느리도 그걸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며느리에게 더는 돈을 주지 않기로 결심한 이후로 모든 재산은 아들과 제가 함께 관리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모를 뿐더러 그간의 일들을 생각하면 신뢰가 쉽게 쌓이지 않더라고요. 대신 아들과 며느리 모두 스스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어요. 며느리에게도 수화를 배우게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아들과 소통하려면 수화는 필수잖아요. 처음에는 실은 내색을 했지만 제가 강하게 밀어붙이니 어쩔 수 없이 배우긴 했죠.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익히는 것 같진 않아서 답답할 때가 많았어요.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못해서 여전히 제가 많이 도와주는 편이에요. 손주 돌보는 일은 물론이고 청소며 요리까지 제 손을 거쳐야 하니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정도였죠. 며느리가 일을 한다고는 했지만 제가 며느리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집에서 프리랜서로 일한다며 컴퓨터 앞에 앉아있긴 한데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사업자 등록도 없고 결과물도 보이지 않으니 답답할 노릇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의 회사가 갑자기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 없던 회사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게 황당했죠. 아들은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며느리는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알아서 할게요. 라며 태연하게 말했지만 정작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보게 됐어요. 평소 아들이 수화를 쓰지만 며느리와 대화가 잘 안 되는지 노트에 끄적이며 대화를 나눈 흔적이 있더군요. 궁금해서 살짝 읽어봤어요.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내가 집안일도 다 하는데 일도 나만 해야겠어? 뭐라도 좀 해봐. 우리 나가서 둘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그 밑에 미안이라는 짧은 답을 남겼더군요. 그 글을 읽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지 생활비며 집안일까지 거의 다 제가 책임졌는데도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다니요. 모든 건 제가 제공한 돈으로 이루어졌고 심지어 제가 없으면 손주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며느리는 그걸 당연히 여기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아들이 힘든 상황에서도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썼다는 걸 보니 제 아들이 얼마나 착하고 배려심 깊은지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며느리가 왜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굴었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더는 모든 걸 해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더군요. 앞으로는 두 사람이 스스로의 책임을 다하면서 진정으로 가정을 꾸려나가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웃으며 찾아와 말하더군요. 어머니, 남편이 다시 취업했어요. 이제 생활이 훨씬 나아질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론 아들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싶어서 안쓰럽기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취업했냐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제가 아는 사람이 자리를 구해줬어요. 괜찮은 곳이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직접 알아봐서 소개해줬다고 하니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론 좀 의아했어요. 아들이 직접 구한 게 아니고 며느리가 알아본 자리라니 어떤 일을 하게 된 건지 궁금했지만 며느리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아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집에 잘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퇴근이 왜 이렇게 늦냐고 며느리에게 물으니 거기가 몇 달 일하고 푹 쉬는 식으로 운영돼서 괜찮아요. 대신 멀리서 일하다 보니 조금 늦는 것뿐이에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점점 집에 오는 날이 뜸해지고 어쩌다 집에 와도 피곤해 보이고 수척해진 모습이 눈에 띄었거든요. 오랜만에 본 아들이 너무 말라서 깜짝 놀랐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눈 밑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죠. 괜찮니? 어디 아픈 건 아니지? 라고 물으니 아들이 웃으며 괜찮아요, 엄마. 일이 조금 힘들어서 그래요. 라고 대답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리 들어봐도 그 웃음이 진심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불안했지만 아들이 말을 아끼니 더 이상 묻지 못했죠. 그렇게 1년 가까이 지나갔어요. 아들이 바쁜 와중에도 손주를 챙기고 며느리와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한밤중이었어요. 깊이 잠들어 있다가 갑자기 아! 하는 아들의 비명이 들렸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깜짝 놀라 허둥지둥 아들과 며느리 방으로 달려갔어요. 방문을 열었더니 방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아들은 침대 옆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바닥에는 휴대폰이 떨어져 있었어요.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한쪽에 서 있었는데 표정이 굳어있더군요. 상황을 보니 며느리가 휴대폰을 아들에게 던진 것 같았어요. 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인데 이렇게 난리야? 제가 놀라 묻자 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인가 싶어 며느리 쪽을 봤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외면하더군요. 처음엔 아들에게 조금만 더 해봐라. 열심히 하면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려 했어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아들이 하던 일이 뭔지 알게 됐죠. 그게 바로 새우잡이 배에 올라타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들이 그렇게 고생하며 일을 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 아팠죠. 그간 얼굴이 수척해지고 피곤해 보였던 게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른 일을 구해보자. 엄마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조언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한술 더 떠서 비웃듯이 말하더군요. 그 돈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 돈을 누구 코에 붙이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화를 내며 물었죠. 너 혹시 돈 보고 결혼한 거냐? 그러자 며느리가 대놓고 비아냥거리듯 말하더군요. 그럼요, 어머니. 어떤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이랑 결혼을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손이 떨리더군요. 그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며느리의 휴대폰 화면이 빛나고 있는 게 보였어요. 뭔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휴대폰을 집어들고 화면을 봤죠. 거기엔 코인 거래 어플이 켜져 있었어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말했던 프리랜서 일이 사실은 이런 일이었구나. 망했다고 했던 사업 때문에 건물까지 처분했는데 그 모든 돈이 결국 이 코인에 들어갔던 거였구나 싶었어요. 이게 내가 말한 프리랜서 일이야? 건물 판 돈이 다 여기로 들어간 거였냐? 제가 분노하며 휴대폰을 들어보이자 며느리는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뭔가 변명하려는 듯했지만 그럴수록 더 기가 막힐 뿐이었어요. 그제야 아들의 고통과 이 집안의 문제가 전부 명확하게 보이더군요. 더는 며느리를 받아들일 수 없겠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날 밤 저는 며느리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는 끝이다. 내가 이 집안에 들어와서 했던 일이 뭐냐? 내가 했던 행동들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 당장 아들과 이혼하자. 며느리는 잘못했다며 싹싹 빌었지만 아직도 수화조차 할 줄 몰라서 아들에게 제대로 말도 못하는 며느리를 보니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결국 아들도 제 결정을 받아들였고 며느리는 집을 떠나게 되었어요. 재판 결과가 나왔을 때 모든 짐이 내려가는 것 같더군요. 집안일이나 경제적인 상황 모두 아들의 승리로 돌아갔고 무엇보다 중요한 손주의 양육권도 아들이 가져갔어요. 며느리는 재판장에서조차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그동안의 상황과 증거들이 워낙 명백했기에 결과는 너무나도 당연했죠. 저는 재판 내내 마음을 졸이면서도 이런 일이 아들에게 상처로 남지 않길 바라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아들이 한동안 자신감을 많이 잃었어요.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사람들과도 다시 대화를 잘하지 않으려 하더군요. 다행히 새우잡이 배에는 더 이상 타지 않았어요. 제가 강하게 말했거든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위험하고 힘든 일은 절대 다시 하지 마라. 엄마가 너를 위해 뭐든 도울 테니까.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서네요. 이후 아들은 귀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하긴 했지만 위험하기도 해서 의사도 권하지 않는 수술이었죠. 아들은 새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어요. 고심 끝에 받은 수술은 정말 대성공이었고 조금씩 발음도 고쳐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발음 교정 치료를 받은 이후로 목소리가 아주 좋아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는 아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안정적이고 감미로울 수 있다는 걸 그전에는 몰랐거든요. 그런 아들에게 친구가 나레이션 일을 제안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망설였지만 시도해본 이후로 점점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톤과 발음이 워낙 또렷하고 듣기 좋으니 여기저기서 일을 맡기더라고요. 광고 나레이션부터 다큐멘터리 성우까지 일이 점점 많아졌고 아들이 바빠질수록 얼굴에 자신감이 돌아오는 게 보였어요. 이를 통해 아들은 사람들과 더 많이 어울리게 됐고 그동안 부족했던 사회성도 조금씩 길러지더군요. 아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자신의 삶에 몰두했어요. 그러면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는 아들이 겪었던 상처와 고생을 다 이해해주면서 오히려 아들의 진심과 배려심에 반했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보기 좋던지요. 최근에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이번에는 진정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던 걱정과 후회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아요. 결혼식에는 아들이 나레이션 일을 하면서 만난 동료들과 새로 사귄 친구들이 많이 올 예정이라더군요. 예전에는 친구가 한 명도 없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들의 곁을 채우게 됐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아요. 아들은 여전히 손주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어요.
손주에게도 좋은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 제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과거에 고난과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이렇게 성장한 아들을 보며 이제는 마음껏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아들과 새며느리 될 사람이 집에 와서 손주와 함께 오순도순 시간을 보내고 있었거든요. 새며느리는 손주를 정말 잘 챙겨줬고 손주도 그녀를 엄마처럼 따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손주가 새며느리 품에 안겨 까르르 웃는 걸 보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더군요.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랐죠. 그런데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전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소식을 끊고 살던 사람이라 당황스러웠어요. 그녀는 문 앞에서 다짜고짜 무릎을 꿇으며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 아이를 제가 키워야 하지 않겠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라며 울먹이는데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론 안쓰럽기도 했지만 그동안의 행동과 결과들을 떠올리니 쉽게 말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때 새며느리가 조용히 일어서더니 전 며느리 쪽으로 다가갔어요. 저는 긴장하며 두 사람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새며느리는 전 며느리 앞에서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이리 오세요 라고 부르더군요. 전 며느리는 얼떨결에 고개를 들었고 새며느리가 손을 들어 뺨을 치려는 듯한 행동을 했어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하며 말리려는 찰나 새며느리는 손을 뺨에 올려놓더니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몸이 아픈 사람보다 당신처럼 머리가 아픈 사람이 더 불쌍한 거 알아요? 그 말에 전 며느리는 멍한 표정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어요. 새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죠. 이제는 아이도 이 집도 당신이 돌아올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더는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들지 말고 돌아가세요. 그 말이 어찌나 단호하고 통쾌하게 들리던지 제가 속으로 얼마나 후련했는지 몰라요. 그때 손주가 새며느리 품으로 다가가더니 엄마! 라고 부르며 안기는 겁니다. 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충격받은 표정으로 서 있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집을 나가버리더군요. 저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 사건 이후로 아들과 새며느리는 더 돈독해졌고 얼마 전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이 넘치는 자리였어요. 손주도 행복해 보였고 아들과 새며느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따뜻하고 진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느껴졌죠. 지금은 셋이서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매일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그날의 일이 떠오를 때마다 새며느리가 얼마나 현명하고 강단 있는 사람인지 다시금 느끼게 돼요. 아들과 손주가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행복합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새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는데요. 밖에 나가실 일 있으면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날씨가 많이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다면 더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